이번 워크숍에서 그 발제해 주실 연사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사분은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동아시아 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김영익 기자이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김영익 동지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도예요. 네. 우리가 좀 지리 약하지 않습니까? 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거니까. 제 말과 함께 요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실 텐데요. 잠시만요. 대략 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각해져 왔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래로 한 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지난 한 4, 5년간의 궤적들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지난 2012년부터 해서 한 2, 3년 사이에서 얼마나 이 지역에서 불안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2012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에 여기 제가 포인트 가르치신 거 보이시죠? 바로 동중국해에 있는 나오이다오, 중국명 나오이다오하고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곳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처음에 영유권 갈등이 있었죠. 발달은 이제 일본 정부가 이 센카쿠 열도 섬들을 전면 국유하겠다고 선언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서로 영유권 주장하는 이 섬을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중국인들 입장에서 국칠에 해당하는 그날을 코앞에 두고 이 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중국인들 자극했던 그런 사건이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이 긴장이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요. 근데 여기 지도에 나오진 않지만요. 근데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이 갈등이 좀 잠잠해지나 싶으니까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2012년 말에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죠. 요나 3호로 발사 성공을 합니다. 결국 이걸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끌어내게 되고요. 결국 이 갈등은 그 이듬해를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2013년 초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태였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후에 이제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대응 훈련을 공개함으로써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던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은 그냥 예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해 연말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집니다. 바로 이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2013년 11월에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사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11월에 선포했던 방공 식별구역은 일본이 기존에 선포해놨던 일본 쪽의 방공 식별구역을 거의 덮어놓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게다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야오이다오를 한가운데 놓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고 결국 이 지역은 언론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중국 군용기와 일본 그리고 미국 군용기들이 수시로 만나고 조우하는 그래서 아슬아슬한 대치 같은 것들이 자주 벌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2, 3년 사이에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굵직한 사태인 거죠. 올해 들어와도 이런 영유권 분쟁 같은 것들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여기입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시사군도라고요. 영어로 파라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베트남과 중국 모두가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중국 쪽의 석유 시추 문제를 놓고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함정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충돌 여러 사람이 부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이 파급이 돼서 베트남 현지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로까지 번져서 중국 기업들, 공장들 일부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도 여전히 예외는 아니에요. 한반도도
지난 핵실험 사태만큼 준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연쇄 발사를 함으로써 지금 이것도 여전히 이런 동아시아 전반의 불안정으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우리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불안정이 계속 벌어진 와중에 최근에 우리를 좀 더 우리에게 우려를 좀 더 크게 한 사건은 바로 일본 아베 정부가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해석 개헌을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7월 1일에 벌어진 일이었죠. 7월 1일 날 일본 아베 정부는 가기 결정을 통해서 그 자위권 발동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일본 평화헌법에 따라서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어떤 경우에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를 규정한 일종의 헌법에 대한 해석을 담은 내용인데, 이것을 상당히 공격적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버린 거죠. 일본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평화헌법의 작구를 바꾸진 않았지만 사실상 해석을 바꿈으로써 개헌의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자국도 공격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즉, 그 나라를 자신의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따르면 원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전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평화헌법에 따르면. 근데 이것을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한 데서 일본의 훨씬 더 능동적인 공세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바로 일본의 평화운동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사실상 일본이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로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될 만한 여러 법적, 제도적 걸림돌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치우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결정적으로 남은 거라고는 그 헌법 구조 그 자체와 아마 자위대를 이제 국방부로 이름 바꾸는 거, 이런 거 몇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여러 제도적, 법적 걸림돌들 상당히 치워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1년의 관련법들의 개정이 이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아마 일본 평화운동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막중해질 거라고 좀 봐요. 사실 이제 일본 아베의 이런 호전적인 공세 드라이브는 사실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해군과 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 증강을 천명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화헌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던 무기수출 3원칙도 지난해 연말에 사실상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하고 나서 지난 7월에 아베는 일본 총리 아베는 호주를 방문해서 호주와 군사 장비 및 기술 교환 협정을 체결을 해요.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는 이런 전쟁 기술과 전쟁 훈련을 다른 나라와, 그것도 호주 같은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잠수함 제조 기술을 공유하기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행보는 상당히 발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은 바로 이렇게 일본의 호전적 공세, 아베의 이런 행보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월 1일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고 가기 결정을 하고 나자 그 직후에 바로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이 별도의 성명을 내서 환영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의 요지는 간단했어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와 수준이 대폭 발전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서 미일 동맹의 효율성과 그런 더 능동적 역할 확대가 가능해진 것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따로낸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일본의 좀 더 많은 역할을 주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도 할 건데요. 아마 올 연말까지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의 실천적 지침을 담은 협정입니다. 약속인 문서인데요. 이것을 재개정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것을 재개정할 예정인데 바로 여기에 일본의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들을 많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겨냥해서 들어온 건지 알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중국도 그 나름의 대응을 할 것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상대인 중국 간의 갈등은 더 경향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중국해나 이런 인근 지역에서 이런 일본과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 간의 우발적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련의 어떤 불안정의 사례들 그리고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변화들을 이제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요한 점들을 또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아시아가 100년 전 유럽의 그 모습을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100년 전 유럽에서 벌었던 1차 세계대전이 벌었던 그런 과정, 즉 그 과정에서 유럽 강대국들이 유럽 본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던 양상들이 바로 이곳에서 상당히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얘기는 일본 총리 아베 입에서 스스로 나온 겁니다. 올해 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날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제1차 세계대전을 갔던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베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그의 의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불순한 발언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발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좀 주목하는 발언은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좀 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베가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1차 대전 당시의 영국과 독일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14년 당시 경쟁 관계이던 영국과 독일이 지금의 중국, 일본처럼 매우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결국은 충돌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언제든 우발적 수준에서나 부주의한 방식으로 갑자기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주목하게 됐냐면, 사실은 오늘날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그 부르주아 친자본주의 학자들이 사이나 언론에서 이른바 세계화, 즉 자본의 세계화와 서로 경제적 상호 침투가 그 나라들 간에 적어도 자본주의의 주요 국가들 간의 전쟁 가능성을 줄여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어요. 사실 이게 한 지배적 담론이었는데 재밌게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아베 입에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다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오늘날의 어떤 긴장의 강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동아시아는 100년 전 동아시아는 다르거든요. 즉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구가해온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곳 동아시아는 세계 자본주의의 아주 주요한 심장부의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 2위, 3위 경제대국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근데 바로 이곳 동아시아에서 바로 세계 1위, 2위, 3위의 대국들이 공공의 갈등을 벌이고 경쟁을 벌이고 심지어 공공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이죠. 서로를 겨냥한 공공연한 적대를 표출하고 서로를 겨냥한 공공연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힘을 과시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거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이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패권을 과시하려 할 때는 대체로 불량국가, 이라크를 친다든지 아프간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군사력과 패권을 보여주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대국들이. 그만큼 이런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한 차원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세계자본주의 새로운 심장부인 동아시아라는 점은 오늘날 세계자본주의가 얼마나 불안정성에 빠져 있는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하죠. 오늘날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근본에서. 근데 이런 경제 위기가 낳는 하나의 중요한 지정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낳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내 코가 석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돌볼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즉 경제에서 국가 간의 협력적인 정책 운영이나 조율을 어렵게 하는 게 바로 경제위기가 낳는 국가 간의 변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G20 같은 데서 이런 세계적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가 조율에 잇따라 실패한 배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는 이런 각 국별로, 각 지역별로의 경제력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력의 어떤 차이에서 급격한 변동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마침내 좀 더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가 기존의 지위에 있는 국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주는 게 경제위기가 만들어내는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역사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관계는 바로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미국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패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해왔어요. 지난 60여 년 동안. 2차 대전 종전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 세계 산업 생산의 50%를 차지했지만 그 1980년대 무렵에는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5%가량으로. 그리고 91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계속 어쨌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그러면서도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 하락은 지속이 됐어요. 미국도 이것을 염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계속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래서 예컨대 이라크 같은 나라를 침공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몸부림쳤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대참패, 브레진스키가 지정학적 대재앙을 표현했던 그런 실패, 그리고 2007년 8년의 세계 경제 위기에서의 출발점이 미국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 시기에 미국의 그 상대적인 지위의 하락의 속도도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중국은 엄청난 성장을 구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계화 효과이기도 한데요. 70년대 이래부터 자본의 세계화가 유력한 경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냉전 해체되고 나서 이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 나라들 간에 매우 밀접한 경제적 상호 오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제도 상당히 상호 밀접해진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근데 이 결과, 즉 굉장히 경제적으로 통합이 진행된 결과는 그 열매는 상당히 불균등하게 갔습니다. 예컨대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네덜란드 경제보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난 30년 동안 무려 연평균 8에서 10%가량 성장을 꾸준히 구가를 한 거고, 이것은 거의 세계사적 사건이라 하는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상당한 위계적 질서의 변화를 낳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 경제는 이제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2위, 그리고 세계 공장이 됐고 세계 제1위의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낳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국가들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2007년, 8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한 난리였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론 이때 중국 경제도 잠시 휘청거렸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중국 경제가. 근데 그 결과로 이 중국 경제의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이 이런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경제 회복을 돕는 구실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위가 더 올라갔죠. 따라서 이런 20년의 변화가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의존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대만만 하더라도 2001년에 전체 수출의 3.1%가 중국으로 갔는데 2009년이 되면 이게 26.6%로 늘어납니다. 자, 지금 중국이랑 사이가 아니고 일본만 하더라도 2001년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7.7%였는데 이게 2009년에 18.9%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좀 통계를 정리해 봤는데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을 얼마만큼은 1년에 그 수출 총액을 연도별로 추세를 한번 본 거예요. 2003년 무렵에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엇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중국으로 수출이 훨씬 더 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대미, 대일 수출을 합쳐도 한국의 대중 수출을 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중국으로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것이 중국에서 완성제가 되면 그것이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해가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안착이 된 것이죠. 즉 중국이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외환 획득과 어떤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구실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체해버렸다는 거고요. 이건 사실 상당히 지정학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냉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군사동맹 당연히 미국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도 미국이었어요. 여기서는 별로 모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전히 군사동맹은 미국과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간 모순된 문제 관계는 동아시아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호주를 비롯해 호주, 일본, 심지어 베트남 이런 나라들 다 이런 약간의 묘한 사이에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당연히 중국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는 거고, 이 주변의 지역에서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이 나라들이 우리의 동맹이지만 내일 모레에는 이들 나라들이 계속 우리의 동맹일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성장이 미국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이제 중국은 세계 제1의 수출 대국이 됐고 해외 투자를 굉장히 빨아들인 나라가 됐고, 이 때문에 그 세계 자원을 굉장히 계속 빨아들인 나라가 됐습니다. 원래 중국은 석유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하던 나라였어요.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석유 수요의 1.9%만을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수입 의존도가 급속히 늘더니만 2010년 되면 절반 이상의 석유를 해외로부터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되게 이런 석유들은 이제 중동에서 끌어와야 되는 건데, 아프리카든. 바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무역로를 잘 지키는 것이 중국 지배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중국의 자본주의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중국 지배자들은 바다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로 눈길 둘러보니까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 바닷길입니다. 지금 석유수송로라고 표시해둔 요 길이거든요. 중동을 출발해서 인도양을 지나서 여기 이 좁은 바다 말라카 해협 여기를 지나서 남중국해를 와서 동중국해에 올라오는 이 바다,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합니다. 중국한테도 중요한 무역로지만 세계의 주요 상품과 석유가 지나는 바닷길이에요. 여기가 바로 중국에게 매우 사회적인 생명선 같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중국 지배자들한테. 근데 문제는 이 바다를 주름잡고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레인이거든요. 미국의 제5함대가 있습니다. 주변에 미군 기지가 쫙 있죠. 나오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같은 것도 미군 기지가 떡하니 있고요. 쭉 나와서 말라카 해협, 여기는 싱가포르에 미군 스텔스 함들이 있습니다. 이 배후의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나인에 미군 기지가 있고 필리핀도 미국과 친합니다. 그리고 동맹이기도 하고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강력하게 주둔하고 있고 배후에 감 기지가 있고 일본의 도쿄에 미군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이 지배해온 바다예요. 그렇다면은 중국 지배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우려가 딱 트는 겁니다. 만약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으로 만에 하나 미국이 여기를 막아버린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흔히 중국이 갖고 있는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중국집에 고민했던 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군사력 증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적어도 미국과 유사시, 즉 미국과 군사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적어도 자신의 생명성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 소위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이 안쪽 바다로의 미군의 접근을 막겠다라는 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항공모함도 건조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등등등 이런 일련의 군사력 강화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흔히 보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내놓게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발전이 낳은 어떤 이런 지정학적인 변동.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 지역을 주름잡던 미국의 헤게모니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바다 매우 중요합니다. 태평양을 자기 호수로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바로 태평양에서 인도양을 연결해준 중요한 길목이에요. 따라서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무역로이자 군사 이동로이기도 하고 한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바닷길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줄 수 있는 신뢰 위기가 옵니다. 당장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즉 미국의 동맹들 이 주요 두 나라에게도 이 바닷길이 매우 중요한데, 이 바닷길을 미국이 지배하지 못한다면 이들 나라들이 과연 미국과 계속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그 동맹 관계의 신뢰를 믿을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생긴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관계는 단순한 관계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요. 국방비를 비교해봤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 대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직은 중국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도전하거나 그 지위를 대체할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고 뭐 전면전이 당장 벌어진다 이렇게 묵시론적인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두 나라 간에 또는 이 지역의 주요 강대국들 간에 첨예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바마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집권을 한 것입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전과같지 않게 됐고, 그리고 테러와 전쟁으로 중동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투입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중동에 초집중됐던 군사 역량의 일부를 그 중동에서 전쟁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일부를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구상이 일단 첫 번째였어요. 물론 이거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공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분밖에,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간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왜냐하면 여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관계를 맺고 됐지만, 하지만 중국 국가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옆집이 갑자기 등치가 확 커지고, 갑자기 옆집이 굉장히 많은 무기를 갖게 되면 그 옆집 사람, 저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너를 위협하는 거 아니면서 옆집 사람이 조용히 칼 갈고 있으면은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게다가 이거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얽힌 게 서로 많아요. 국가들별로. 역사적 원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바로 미국이 파고 들어가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이런 동아시아 이런 국가들에게 파고 들어와서 자신이 중국과 너희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가 될 수 있다. 영내 균형자 또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관계들을 강화시켜 나간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인데, 필리핀은 90년대 초반에 미군이 쫓기듯이 나갔던 나라예요. 근데 최근에 필리핀과 중국이 이제 영유권 분쟁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이 틈 다시 미국이 파고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그 주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만에
미군이 이곳의 기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기가 마련됐어요. 베트남 전쟁 치렀죠, 미국이랑. 그런데 그런 옛날의 원한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베트남도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도 미국이 손짓을 하고 있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캄란마이라는 아주 동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군사 요충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자기 해군을 배치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게도 접근하고 있고요. 심지어 버마 같은, 미얀마 같은 친중국성의 국가들에게도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떼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또는 아시아로의 중립축 이동은 동아시아에서 당연히 중국의 반발과 대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경쟁을 격화시켰고 주변의 불안정을 키웠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미일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저런 짓을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천명을 했지만 사실 힘들어요.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도 챙겨야죠. 이라크 공습도 해야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그거 챙겨야 돼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볼멘 소리 했어요. 도대체 동맹 맺어봐야 미국과 동맹 맺어 뭐가 좋은 거냐? 폴란드는 러시아랑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는 겁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오롯이 동아시아에만 집중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근데 경제 위기를 한번 경험하면서 군사비를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처지예요. 오히려 줄이면 줄였지. 그런 처지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GDP의 1%만을 군사비에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에 더 많은 역할을 맡김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미국의 강력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지배자들도 이런 거에 화답을 한 거예요. 일본 지배자들도 미국 패권의 약화를 우려해왔습니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성장해온 나라인데다가 그리고 미일 동맹을 통해서 그 날개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구세제 암을 펼치고 싶어합니다. 물론 일본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등장했던 일본 민주당 정권, 하토야마 정권은 탈미이바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좀 더 중국을 좀 더 중시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추월로 세계 2위가 된 것도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2010년에 바로 이곳 야오이다오에서의 센카쿠에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밀리거든요. 히토류 봉쇄로 중국 협박에 굴복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일본 지배에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합의가 일본 지배자들 내에서 됐던 것 같고 그것이 아베 정권의 등장의 주요한 배경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은 하여튼 이 중국에 밀려서 영내에서 자신들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에 커다란 위기의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체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미일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려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여기에 한국을 이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대중국 견제에 동참을 해라. 이를 통해서 그동안 영원했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하라는 것이 바로 미국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협정을 둘러싼 그 소동은 사실은 이것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미국의 그 바람 의도와 그 여러 행위들의 빙산일각이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비록 한일 군사협정은 좌절이 됐지만 여전히 다시 지금 수면을 부상하기 시작했죠. 한미일 삼각의 양해각선 형태로 다시 부활을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할 때까지 우리는 몰랐는데요. 2008년부터 한미일이 몰래 3자 국방회담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위키리크스 폭로돼서 알았어요. 폭로되니까 이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그리고 이명박이 독도로 갔다가 가고 뭐 독도 지킨다 하는 사이에 사실은 한미일 합동훈련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주 남방 해상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본이 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겠다고 가기 결정을 하는 날, 바로 그날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는 점, 이런 걸 봐도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은 어느새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MD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든 MD 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군사력 증강 중에 미사일을 강화하는 게 있다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건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인 동아시아도 MD를 구축하고 싶어 해요. 북한이 미사일 핑계대고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 미사일 무서워 하면서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 측면인데요. 지난해 6월에 미 의회조사국 CRS에서 동아시아 MD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왜 동아시아에 MD 구축하는 게 중요한지를 밝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 안보의 선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MD, 즉 북한 미사일 위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핑계 삼은 동아시아 MD 구축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한미일 또는 미일, 호주 이런 축들을 연결하는 집단 동맹 체제 구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미국의 MD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왜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이 왜 여전히 계속 한일 군사 협력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쾌에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할 점은 바로 이것들을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 중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협정 같은 게 자주 좌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한미를 묶는 데 있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가장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한미를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핵보유, 핵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것은 진정한 반제국주의랑 거리가 멀지만 이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문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다. 현기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2분 남았네요. 네.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만히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올해, 그리고 올 5월에 중러 정상회담을 했어요. 중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러시아가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과 시베리아 천연가스 공급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치를 하니까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중국 포위 노력, 중국 견제 노력과 중국의 역포위, 즉 맞대응이 맞물리면서 이 지역 전체의 긴장이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갈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미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패권은 놓을 수는 없는데 그 역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자신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 매우 강력한 역풍 내지는 맞불,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자본주의의 현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패권을 지켜야 하는 미국이 또한 지금 이라크 증후군, 테러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심각한 이라크 증후군을 안는 것도 미국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이런 지역의 경쟁 제국지 강국들이 그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 동아시아에서도 바로 미국의 상대 약화를 틈타서 여러 나라들이 각계약진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컨대 시진핑이 과거사 문제로 한국을 방문한다든가, 일본이 갑자기 느닷없이 납치자 문제를 핑계 삼아서, 고리 삼아서 북한을 접근한다든가 한 식으로 한반도 영향을 증대하다든가 이런 일들도 바로 여러 각계약진의 하나의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약화를 배경으로
각국의 각계각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군비 경쟁입니다. 보시면은 앞으로 뭐 동아시아 주요 나라들 중국, 일본, 한국이 얼마나 군사력을 늘리려 하는가 이 추세를 분석한 건데 매우 꾸준히 증가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한 국내 언론사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4국의 국방 지출이 2020년까지 연평균 7.3% 성장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거는 세계적 군비 증강의 추세를 놓고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을 할 수 있고, 즉 이 지역이 주요 강대국들의 치열한 군비 경쟁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세계 군비 지출의 60%가 바로 이곳 동북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안정이나 평화와는 거리가 먼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유동적인 질서로 가는 것이고 따라서 위험한 일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제국주의 열강들은 공공연히 적대하고 공공연히 서로를 향해 무력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국주의 경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고 더 위험한 국면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동아시아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 간 갈등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에 동력하게 낳은 결과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의 최근 국면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좌시할 수만 없다는 결론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저 운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무한한 경쟁과 갈등의 체제인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이런 불안정에서 우리가 진정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안과 그 가능성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